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웅래 의원실 김성열 보좌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 노웅래, 김병욱, 유동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 TF 그리고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민주연구원 채널 민주온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신 관계로 토론회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참석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시고 직접 좌장을 맡아주신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국제 ICO의 흐름과 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이자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형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K코인 발행 관련 과제와 대안을 말씀 주실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실 전문가 분들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디지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전 편집장이자 현재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병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를 대표해서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실상과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회 정무위 간사이신 김병욱 의원님께서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주기로 되셨는데 지금 현재 대전에서 올라오고 계신 관계로 조금 늦어짐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예. 국회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 간사이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병욱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과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선 국회의원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노웅래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작년 한 해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새해는 조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입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끌어내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이미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서 분산금융, 디파이나 그리고 대체불능 토큰이라 할 수 있는 NFT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도 관련 펀드와 파생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 있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4차 산업에 발맞춰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술 특허 지원과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K코인 활성화는 이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수백 개의 코인 중에서 실제 국내 기업가 프로젝트 팀에서 발생한 코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가 되면서
이들은 모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금, 고용 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명백히 국부 유출이고 혁신 자금 조달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K코인의 국내 발행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사기 코인 등이 난립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적정한 매뉴얼과 그리고 프로토콜을 갖추고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K코인의 국내 발행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백서 한글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깜깜이 묻지마 투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달려온 우리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우리 김병욱 의원 그리고 오늘 선대 활동 때문에 함께 못한 우리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유동수 의원과 힘을 합쳐서 K코인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메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정무위 간사이자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병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이재명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보내준 축사를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애쓰시는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님,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님과 발제자와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모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자 이미 펼쳐진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해마다 그 투자자 수가 급증하자 금융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도 앞다퉈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과 결합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거래소도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은 실물 경제 영역에도 영향을 끼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에 기반한 통신, 물류,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자산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활용해서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세밀하게 정비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가상화폐 공개 ICO 논의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ICO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저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예방하면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혁신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이상 제가 대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웅래 원장님께서 한 말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민주연구원 원장님, 노웅래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래 후배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선배님께서 후배들보다 더 혁신적이십니다.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한 토론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가상자산이지 않을까. 제가 아마 통계는 안 해봤지만 여야 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의 토론회 합치면 20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병철 편집장님 제일 잘 아시나요? 한 100번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17년 그러니까 20대 국회 초반부터 생각하면은 아마 100번 정도의 토론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ICO를 제목에 걸고 한 토론회는 거의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체계,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이런 쪽의 주제를 위주로 국회에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고 ICO를 전면에 걸고 한 토론회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ICO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ICO를 과감하게 타이틀에 내걸지 못하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우리 장벽을 동료 원장님께서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발 더 나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오늘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 만드신 김영진 교수님, 제아인 또 우리 에반젤리스트께서도 워낙 이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김감래 박사님 등등 해서 아마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양립을 하면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좋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송영결 당대표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셨으나 바쁘신 일정 관계로 못하게 된 점 깊이 양해 말씀드리며 행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기념사진 촬영 후 토론회를 본격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분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회 자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K코인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김영중 고려대 특임 교수님의 국제 ICO 현황에 대한 발제와 최화인 에반젤리스트의 국내 코인 발행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들은 뒤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 잠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다시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유튜브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노웅래 의원님께 제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코인 과세를 1년 연기해 주셨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좌장까지 맡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로 코인 ICO를 해서 사업을 운영해봤던 우리 전명산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지금이 특별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코인을 가지고 있는 800만이 넘는 이 유권자들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CO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 코인데스크의 김병철 기자님,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K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최근에 그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936개의 아이콘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콘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 정의가 그 자산 가치가 1조 원이 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이 안 되고 비상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니콘 기업에 주목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주도할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니까 제일 그 개수가 많은 게 핀테크 기업인데 이 핀테크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핀테크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91개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을 한 게 인공지능 빅데이터인데 이 분야의 유니콘 기업은 인공지능 같으면 이게 한 73개쯤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국 기업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했고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ICO를 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규제를 했던 그런 분야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분야에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토스고 또 하나가 업비트의 모기업인 두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데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될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는 동전이나 지폐로 대별되는 이런 아날로그 화폐 기반의 아날로그 경제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때 자본을 모으는 주요한 수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IPO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가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건데 이때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우리가 자본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ICO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ICO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생소해서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02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IPO 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혼란스러움을 지금 우리가 이 ICO 시대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개편하고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ICO를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외국은 일단 기다리면서 보자 하는 정책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우리 한번 지켜보겠다. 물론 법률 체계가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일단 틀어막고 보자. 이거 과거의 바다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 규제 수준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외국은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에 해당이 되면 IPO 절차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에 선언적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선언적 전면 금지라는 건 법이 없이 이 무법행위라는 겁니다. 무법행위. 이 규제, 이 제도가. 그 다음에 한국은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특별법의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불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도
프랑스의 그 팩트법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ICO를 하는데 그 비자를 받았으면 은행에서 마음 놓고 계좌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좌를 만약에 은행에서 거부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연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은행을 찾아주겠다 하는 것이 팩트법인데 한국은 법에 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심지어 금지도 합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외국은 KYC, AML, 트래블을 따르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 FATF에서 그 이제 규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실명 확인 계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업비트가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업비트 같은 회사가 이 가두리양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코인원이나 빗썸 같은 경우에 메타마스크 등 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NFT 시장의 최고 강자가 오픈시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코인원이나 빗썸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쪽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인원이나 빗썸도 가두리양 시장이 된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돼서 이제는 세상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전히 추격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산업 인프라도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30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을 어느 나라 화폐로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80% 정도가 US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한국의 원화, 이게 거의 5%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한국이 4등을 했는데 다른 때는 보면 한국이 2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 크립토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나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테라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코인이 TVL이 200조 원이 돼가지고 20억 달러가 돼서 디파이 시장에서 TVL 순위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플레이뎁이나 이런 게 코인베이스에 올라가 있고요. 이오스 코인의 14% 정도가 업비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물량의 14%가 업비트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그 이오스 코인이 대략 한 25%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오스가 ICO를 했을 때 4조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조 원이 한국 사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고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오스 매표 방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그 유한석이라고 하는 젊은 대표인데, 그 운동의 취지가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동참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게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일본 최대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은 5개고 한국은 178개나 돼서 한국은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58개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 166개가 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코인베이스에 144개가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일본의 비트플레이어를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한국이 너무나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요 너무나 디지털 인프라가 뒤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디지털 청을 만드는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한국을 비교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고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ICO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최초의 IPO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마스터 코인, 그때는 이제 그 마스터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ICO를 처음 했습니다. 저는 이 ICO 이걸 정말 훌륭한 일이라서 장차 이 코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때 이 사람이 나 코인 만들게 했으니 코인 좀 보내주세요. 비트코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5,000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서 스위스의 핀마에서 이 코인 관련된 것들은 이게 증권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려를 표하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메인넷이 완성이 되면 코인을 주마. 그 사이에는 우리가 계약서만 줄게 하는 사프트가 나왔는데, 사프트로 코인 ICO를 한 곳들도 다 미국에서 그거 증권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러면 돈을 미리 받고 코인을 나중에 주면 그게 증권이 될지 모르니, 그러면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그때 코인을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IEO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EC에서 그것도 증권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덱스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ID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SEC가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wait and see인데, SEC에서 야, 텔레그램, 니네 그때 이렇게 ICO 했는데 니네 증권에 해당이 되니까 벌금 얼마씩 내. 이오스도 그랬습니다. 또 그 코인 스케줄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니네 있지, 그 정보 공개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부당 이득을 발생시켰어 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매기면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더리움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ERC20 토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메인넷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마켓캡에 보시면 한 16,000개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한 90% 정도는 ERC20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인넷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IDO 같은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코인마켓캡에 보시면 현재 그 ICO 그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ICO, IDO, IEO 해가지고 모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막 수백억, 수천억씩 해가지고 피해자의 눈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봐야 1억에서 10억 사이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건전하게 하고 있는 ICO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CO의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이 큽니다. 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거기 그 위믹스의 코인 그 판매 때문에 또 한번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저는 그 위믹스가 공시를 안 했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저는 위믹스가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위믹스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공시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공시가 됐더라면 사람들이 30%씩 투매할 정도로 코인을 갖다 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는 매수자의 위험 부담, 그것이 원칙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도 권리가 있으니 공시도 하고, 그 다음에 락업 정보도 제대로 발표하고, 이런 그 일들을 해야 된다. ICO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ICO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2019년에 이제 그때까지의 자료로 보면
ICO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싱가포르고. 그런데 한국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업이 만들어진 다음에 스타트업이 어떤 운명의 길을 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서 1년 차에 실패할 확률이 21.5%, 2년 차에 30%, 5년 차에 90%, 10년 차에 90%가 스타트업이 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쪽에 코인 쪽의 이 성공률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의 성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성공률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이면 IPO 절차를 밟아라.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하우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좀 특별한 나라인데 여기는 그 마클롱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그 스타트업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는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ICO 제도와 관련해서 비자를 줍니다. 자, 150명 이내로 자금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150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유틸리티 코인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비자를 받아라. 그래서 AMF에서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 비자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이제 ICO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시도 잘해야 되고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용 유틸리티 토큰 ICO를 하려면 청약 권유 문서, 그 다음에 백사에 해당되는 정보 제공 문서 같은 것을 규정대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자 받았어 하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접근이 쉽도록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날로그 경제 세상이고 미래 세상은 디지털 경제 세상이에요. 여기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화에는 앞서가자.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만든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정보통신부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혁신지수를 발표할 적에 한국이 항상 1등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2등을 했다가 다시 1등으로 올라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국이 역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날로그 TV 시절에는 소니가 세계 최고 1등이었었는데 디지털 TV로 바뀌면서 삼성이 1등이 됐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우리가 용을 써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한국 사람들이 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월스트리트를 조성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는 문재인 정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 저는 하늘이 준 선물이 몇 개 더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도 하늘이 준 선물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5년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차기 정부에게 준 선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키워보자. 특별히 한국에 800만 이상의 코인 홀더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디지털 경제 여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인 또 ICO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정말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도를 잘 정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코인 ICO의 국제적 흐름과 해외에서의 ICO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이를 참고해서 적절히 규제를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하인 에반젤리스트 발제가 있겠습니다. 역시 15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오늘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ICO 허용 필요성 및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ICO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IDO 등과를 비교해서 ICO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국내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K코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ICO 시장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ICO를 이야기하는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ICO를 대체하고 있던 IEO와 IDO가 과연 ICO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서 현재의 국내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ICO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로 IPO의 개념을 차용해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 것처럼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투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ICO는 아이디어와 기술 인력만을 구비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백서를 기반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개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황금성이 높은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ICO 열풍이 불었고, ICO로 발행된 코인들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면 곧바로 수백 배씩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서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의 업력이나 3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혹은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요구하는 IPO와는 달리 ICO는 백서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보다 개방적이고, 특히 투자받기가 어려웠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모금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주식과는 달리 지분 희석 없이 투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기업들도 신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ICO를 진행했는데 이를 리버스 ICO라고 부릅니다. 2017년 약 800건의 ICO가 진행돼 60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 규모가 모금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에 1,300건, 모금액 114억 달러, 우리 돈 12조 5천억 원 규모를 달성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ICO는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1, 2건에 불과하며 모금액도 영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ICO 벤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진행된 ICO 프로젝트의 총 건수는 5,728건이고 모금 총액 65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77조 6천억 원이며,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순으로 이 5개국에서 전체 ICO의 약 45%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ICO는 총 58건, 모금 금액은 576억 원 정도입니다. 모금액이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오스로서 아까 4조라고 하셨는데 현행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의 규모이며,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된 메인넷 플랫폼은 이더리움으로 전체의 8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에서처럼 회사 지분을 받는 것도 아닌데 ICO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토큰들이 과연 자산성이 있는가? 이 자산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ICO 발행 토큰의 자산성은 발행된 네트워크 내에서 각종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아이템 및 기반 코인 등의 구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화로서의 기능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 참여자와 서비스 접점이 커질수록 통화 가치 역시 올라가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2017년과 18년 ICO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쉽게 투자금 모금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소액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유망한 기업이 있어도 정보 접근성과 투자금 제한 때문에 초기 투자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던 일반 개미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유망 프로젝트들의 소액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고수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ICO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시드머니가 취약한 청년층에게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ICO 투자는 대부분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 혹은 무지성 투자로서 4개월 내 83%의 ICO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을 만큼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일 수밖에 없지만, 투자의 가장 중요 자료인 백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혹은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가 제시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장 성장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투자 위험도를 더욱 높였고, 한편으로는 ICO 열풍에 편성한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여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는 ICO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CO의 높은 투자 리스크와 투자 버블은 기술이 진화하는 초기 시장에서 보통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에 불과합니다.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혹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시장 중 하나가 바로 ICO였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등장해서 기술이 숙성되고 실제 사용되는 유스 케이스를 만들 때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과 실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 간의 괴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한 뒤 조속한 수익 실현을 바라게 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어졌던 IT 버블이나 현재의 NFT와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금 쏠림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ICO 열풍이 불었던 2017년과 2018년 당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초창기에 해당됐고, 산업의 인프라 기술인 블록체인을 엔드 유저가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사용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갖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었고, 일단은 묻지마 투자를 한 뒤에 투자한 코인이 대박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는 시장, 그것이 바로 신기술 신산업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기성 목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는 좀 걸러내고 기술 인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업체들로 ICO를 허용했더라면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ICO가 급감한 이후로 각국 정부의 규제를 들고 있지만, 단순히 정부 규제가 강해졌다고 해서 ICO가 급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젝트들이 코인 발행을 통한 투자금 모금의 다른 방법을 찾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로 IEO와 IDO가 그것입니다. 먼저 IEO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EO라는 것은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의 약어로 프로젝트의 발행 코인을 거래소가 위탁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11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기프토와 브레드가 판매되면서 처음 시행되었고, 일반 투자자들보다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기술력이라든가 사업성을 판단하기엔 유리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짜고 진행한 사기성 IEO가 상당수 있었고 또 상장을 빌미로 프로젝트의 거액의 상장 비용과 발행 코인 제공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가 많아져서 투자를 받기 위한 투자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 프로젝트나 기술 집중형 프로젝트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금 모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ICO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프로젝트들은 분산형 플랫폼, 정확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IDO에서 투자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앙형 거래소와는 달리 프로토콜 알고리즘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투자자가 바로 직접 자산을 교환할 수 있고 상장 제한이나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많은 신규 프로젝트들이 이 ID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ICO에서 지적되었던 묻지마 투자가 IDO 프로토콜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바로 러그풀의 위험성과 외부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을 통한 코인 탈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인얼리시스 데이터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러그풀 사기는 2021년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으며 코인 탈취도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이를 호소하거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서 향후 디파이 투자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CO에 비해 IDO 투자 사기가 더욱 심해진 이유는 과장 광고 환경이 일단 조성되어 있고 코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ICO 프로젝트의 97%가 KYC, 즉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비해서 IDO는 KYC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 세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규모는 약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에 가장 민감한 국가, 즉 미국의 규제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디파이 규제를 위해 지난해 8월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언체인과 12만 5천 달러의 계약을 맺어서 규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 역시 디파이 규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시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 조만간 디파이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업과 프로젝트들의 안정적인 투자금 모금이 가능하면서도 투자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ICO든 IEO든 IDO든 관계없이 적절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투자금 모금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자금 모금 환경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법 등을 개정해 국내에서 모든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창구 지도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붙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 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ICO가 가능한 해외로 이동했고 대표적인 지역이 스위스 주크와 싱가포르 등지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 발표와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 ICO를 금지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ICO는 사실 불법이 아니고 그 덕분에 해외 ICO 프로젝트들의 국내 미덤만 성황을 이루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한 보물성 코인이라고 알려진 돈스코이 코인 등과 같은 사기성 ICO의 난립으로 대규모 투자 사기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간 국내 프로젝트들은 코인 발행을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 고용을 비롯한 각종 행정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투자금의 15%에서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ICO 담당 기관자들부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기업의 기밀사항 제출을 요구받거나 혹은 시차로 인한 시간 소요와 거리상의 격차로 사업성의 중요 결정들이 지체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만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이 ICO 모금액의 소유 및 지급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회사가 재단의 하청업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재단의 모금압을 일방적으로 탈취당하거나 개발한 기술의 법적 권리 이전을 요구받는 등의 황당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 중 최초로 ICO를 진행했던 블록체인 OS, 즉 보스코인을 비롯해서 테조스, 카로다노 등의 유수한 메이저 프로젝트들도 해외 재단 설립에서 비롯한 갈등과 분쟁들로 상당 기간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기반 등 산업 육성에 직간접적인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은 신산업 성장에 큰 손실입니다. 2018년 카이스트 연구에 의하면 국내 ICO 허용 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신규 일자리는 15만 6천 개에서 17만 6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EO는 거래소의 행포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투자 사기로부터 투자자들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IDO는 투자금 모금에는 효과적이지만 깜깜이 투자나 사기성 프로젝트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의 규제가 시작된다면 IDO를 통한 투자금 모금 역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프로젝트의 ICO의 신고 수리와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 팀들의 국내 복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와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코인 발행 자격을 검증하고 한글 백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이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깜깜이 투자와 사기성 프로젝트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안정적인 투자금 모금과 기술 개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하인 에반젤리스트 발제가 있었습니다. ICO의 우리 개념 그리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투자의 위험성도 같이 제기를 해주셨고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국내 K코인의 국내 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서둘러서 우리도 전담 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중 몇 분의 의견을 받아서 응답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K코인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 소개합니다. 코인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하여 거래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거래소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만큼 믿기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자산감독원 밑에 상장 심사위원회를 두고 투자자를 참여시켜서 투명한 상장 절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우리 최하인 전문가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네, 일단 정부가 그 코인의 상장에 직접 개입하면 오히려 이 코인이라는 것이 향후 미래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한 투자 상품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 상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거래소가 이것들을 어떤 코인 상장에 있어서 정확성이라든가 어떤 객관성,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상장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 그 해당 거래소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코인 상장과 상패가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코인의 상장 직후 그 상장위원회에서 회의되었던 내용들이 바로 공시가 되어서 정확하게 상장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사회적 책임과 자신의 어떤 소신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코인 상장한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명백한 거래소의 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그 관리감독원을 통해서 거래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쟁글이라는 곳에서 코인 관련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김영중 교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쟁글이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평가를 한 기관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방법론을 개발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코인마켓캡의 시미추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CCR이라든지 바이스 레이팅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무디스나 피치스에서도 기업 평가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다. 다 IMF 사태를 맞고 나면 그때 등급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쟁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대신에 쟁글보다 더 우리가 잘한다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진 교수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됐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토론을 진행한 후에 다시 질의응답을 들어온 내용을 다시 답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은 토론자들 분께서 10분씩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전명선 소셜 인프라테크 대표께서 코인 발행을 직접 해보시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갑래, 김병철, 이수환 토론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대표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 프로토콜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는 소셜 인프라테크 대표 전명선입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솔직히 이런 자리 나와서 산업계 현황을 그리고 이제 저희 이야기를 내놓고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솔직히 걱정스럽고요. 사실 이 자리를 나와도 될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저희 팀은 한국에서 메인넷만 2번 런칭하는 흔치 않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고요. 메인넷 런칭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한 번 하는 걸로 족한데 어쩔 수 없이 2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프로토콘 프로젝트는 한국 첫 ICO 프로젝트라고 유명한 보스코인에 있던 핵심 인력 3명이 이제 주축으로 새로 출발한 프로젝트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스코인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OS라는 한국 회사가 한 프로젝트로 2017년 5월에 첫 ICO를 해서 6,900 EBTC, 당시로는 약 150억 정도, 현재로는 금액이 꽤 크죠. 국내로 사실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ICO 종료 한 달 만에 6,000 BTC, 그러니까 당시 금액으로 한 200억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서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6,000 BTC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국 회사가 한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국 회사가 재단 지배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엔 ICO 프로젝트가 좌초됐습니다. 저는 중간에 합류해서 창업자는 아니었는데요. 창업자들 중 일부가 스위스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과는 별개로 이제 보스코인 실무 개발팀들은 2018년 말에 블록체인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해서 완성해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력으로 개발했다는 건 소스 전체를 우리 힘으로, 우리 개발진의 힘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것의 중요성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위스 재단의 거버넌스를 이제 장악한 측에서 회사의 모든 기술과 특허권과 지적권과 서버 관리권 등등등이 다 스위스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한 것이니 그것을 스위스 재단으로 넘겨라라는 요청이 왔고요. 그걸 넘기지 않으면 개발 자금을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분장을 하다가 개발 자금이 끊겼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블록체인 OS 이사였는데요. 근데 만약에 회사의 모든 기술과 특허권, 지재권, 서버 관리권, 뭐 홈페이지 관리권 등등등을 넘기면 한국 회사는 껍데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기술 유출이고, 당연히 이제 수긍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요구를 개발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요구를 수긍했다면은 아마 배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분쟁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개인들의 욕심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 탐욕을 발현시킨 거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스위스와 한국이라는 두 곳에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6000BTC 아마 법적으로 이게 사기 사건으로 결론이 난 걸로 유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도 사고 직후에 한국 법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스위스 재단의 비트코인 6000BTC를 스위스 재단 계좌로 돌려놓는 거다. 자기가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엔 재단은 장악한 이들 역시 이제 비트코인은 스위스 법에 따라서 재단 소유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온전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찌되었든 창업자들이 한국 법을 따라야 됐을 거고요. 그럼 사법 처리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평판에 대한 두려움 등등 때문에 아마 쉽게 선을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개발팀은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그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대형 사고는 어쩌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주체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개로 분할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고요. 관할지가 한국 법이냐 스위스 법이냐 아니면 자산이 한국에 있냐 스위스에 있냐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있냐 스위스에 있냐 뭐 이런 분쟁을 하게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서로 이제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국가 사이에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탐욕을 챙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사고나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양산할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스코인 사례는 뭐 한국의 첫 번째 ICO고 굉장히 유명했고 상징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밖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그 재단 분쟁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던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억으로 아마 재단 설립 비용이 한 5천만 원 넘었던 것 같고요. 스위스 은행에 한 10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박아놔야 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재단 설립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년 한 1억 수준의 회계 비용, 법무 비용을 써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비용들이 다 한국의 법무나 회계나 세무 뭐 이쪽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였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거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해서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해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제 통상 블록체인 사용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전체 블록체인들 사용 수수료가 제가 뒤져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18조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 중에서 12조에서 13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산업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품이 아니고 이미 이제 산업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조, 거의 20조 가까운 정도의 사용 수수료를 내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마냥 지금 이제 거품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넷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시총량 600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메인넷이 시총이 약 50조에서 100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30위 안쪽에 메인넷이 10개 정도인데 이들 메인넷들의 시총을 다 합치면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수십조 내지는 더 성장한다면 수백조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메인넷 기술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아직 초기이지만 디지털 자산이나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글로벌 결제 등에 사용된다는 거 이미 이제 정해진 미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블록체인이 중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KT망이 한번 중단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사실 CBDC가 중단이 되면 그 CBDC를 쓰는 모든 경제 영역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 재난 상태, 그러니까 경제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운영 중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대응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워낙 복잡한 소프트웨어라서 원천 기술을 모르면은 문제를 수정하기도 어렵고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CBDC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는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일이고 모든 화폐나 증권이나 증빙 서류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면서 결국엔 블록체인이 그 자산의 원본성이나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럼 사실은 국가가 기관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디지털 사회 필수적인 인프라고 디지털 경제의 초석인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기술 경쟁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스코인 기술을 발표할 2018년 말에도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한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났지만 우리가 개발한 기술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급여가 한 5개월 정도 중단이 됐고, 뭐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고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제 사비를 써서 뭐 법무 비용도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몇 달간 컵라면하고 햇밥 먹으면서 이제 점심을 때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메인넷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상 메인넷을 자력으로 개발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건 뭐 해외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보스코인까지 하면 이제 한 6년 차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고생하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알기 때문에 메인넷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준의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한국 정부는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놓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고요. 실제로 굉장히 인지도 있는 한 곳에서 저희가 굉장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곳 한 곳에서 투자를 검토하다가 막판에 토큰 관련된 업체는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라면 먹으면서 개발을 하고 고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 기관망이고 국가 인프라 기술인데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혼신을 다 해왔고요. 이제 프로토콜 메인넷을 공식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매 순간순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 소셜 인프라테크라는 회사도 한국의 ICO 제한 정책과 여러 가지 그 제한들 때문에 결국은 싱가포르와 한국 두 곳에 법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괜한 시간 비용을 쓰고 있고 싱가포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만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수백 개 이상의 대다수의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 토큰, 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 그리고 한국의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취약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금융사고나 아니면은 뭐 탐욕을 부릴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회사들에 대해서 자국에 설립된 가상자산 회사들에 대해서 일괄 자산 동결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수백 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뭐 실제 사고도 많고 뭐 그렇지만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사실은 한국의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한국에서 만들어낸 부,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부, 한국의 인력들이 만들어낸 부를 해외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선 후보님들의 디지털이나 이제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은 이제 되게 중요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제 입장들 표명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메인넷 개발 회사로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기술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이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에서 글로벌 선두그룹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정부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이나 더 나아가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관심도도 충분히 높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셔서 미래의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명선 대표님이 우리 자산 시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리 신산업 그리고 코인 발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것이 단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어정쩡한 입장, 뭐 애매모호한 입장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커졌다는 말씀을 주실 때 하여튼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우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도 사기니 심지어는 불법이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말씀 생생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김감래 우리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위원님 10분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웅래 의원님 이하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김영주 교수님 그리고 최하인 에반젤리스트 늘 많이 배웁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전체 동의를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두 분의 그 발표 내용이 특히나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는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캐비엇 앰프터라고 늘 보면은 코인 투자자들만 이제 자기가 늘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자기가 물건을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비대칭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 법제화가 될지가 현안 이슈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노웅래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그 입법 절차를 통해서 강론에서는 이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뭐 저도 미력 하나만 도움을 된다면은 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선 가상자산업법이 지금 입법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상자산업법이 없고 따라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나 최하인 에반젤리스트가 말씀하신 이러한 규제의 원칙들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중앙 집중화된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굉장한 이익을 얻고요. 오히려 탈중앙화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은 지금 이익을 전혀 못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그 위메이드가 위믹스 주식을 매각한 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발행이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자회사를 통해서 코인을 발행했지만 이 위메이드가 결국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근데 이 매각함으로써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요. 매도세가 굉장히 세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발행인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발행인들이 매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이
코인 생태계, 그 위믹스 생태계에 참여했던 그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성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주식을 던진 거죠. 또 그리고 또 상장 기업이 위메이드 역시도 주가에도 이제 흐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제 공백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기업 입장 양쪽 다 일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 대표도 여러 번 방송이나 뭐 기자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결국에 이 백서에도 나왔지만 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는 코인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비용이 적게 드니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시를 했다. 어디에 했느냐? 백서에다가 일단 했다. ICO한테 한 번 얘기했고 했다. 그래서 근데 이 백서는 저는 영문 백서밖에 못 찾았어요. 영문 백서 영문으로 써 있고 맨 앞에 중요한 게 증권신고서 보시면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은 앞에 서머리에 나오거든요. 서머리에는 없어요. 이게 그럼 어디서 했냐고 계속 찾아보니까 여기 32페이지인가요? 위믹스 디스트리뷰션 플랜에서 매우 추상적인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핵심은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어떤 그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보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대량 블락딜 문제 같이 이 매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규제 공백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를 우리가 이분이 굉장히 건실한 경영인이라고 가정할 때 보면 이분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조금씩 처음부터 이 애매모호한 영문으로 된 요거를 이제 알리면서 트리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내라 팔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고 내가 뭐 기자들이나 여러 명들한테 이 상황을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이게 왜 그럼 반대로 이게 규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첫 번째, 트리클링을 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시를 하고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야죠. 트리클링을 했다는 건 굉장히 또 그분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의 이제 코인이니까 클레이튼 스코프에 눈에 확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봐 조금씩 모르게 팔았다라는 걸로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위메이드 경영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인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이제 굉장히 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우리도 정기 공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파는 구체적인 내부 정보에 대해서 나는 늘 다 알리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시하고 다녔어.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부자들이 이 사항 다 알고 하고 있어. 그럼 자, 첫 번째, 그럼 모든 투자자들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시장에 따르면 공정공시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라 내가 기자한테 실수로 신약 개발을 얘기해버렸어요. 그럼 바로 당일날 전체 시장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내부 정보 관리를 했었냐? 여기에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위메이드가 하루빨리 성장해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원하지만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습니까? 주주들의 최대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영리 기업의 CEO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 거고 나름 억울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억울하죠, 사실. 왜 그 코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우리 코인러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여기에서 일단 여러 이익에 대해서 향유를 못하고 그런 소외감에서 여기 딱 보니까 탈중앙화되고 있고 커뮤니티 사이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증권 투자자만 못하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 규제 자체가 늘 보면 블록체인 사업을 법안이 만들어지면 블록체인 사업이 위축된다는데 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위메이드의 전략은 뭐냐면 이분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제가 있기 전에 빨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팔아서 그거를 이제 워킹 캐피탈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 혁신성을 추구하는 탈중앙화된 어떤 이런 기업들이 진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법이 상당히 몇 년 있다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미 여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정말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의 탈중앙화된 혁신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앙 집권화된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 이 규제 공백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 그리고 최하인 에반젤리스트 말씀을 잘 들어보면 과거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자산시장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성을 얻어가면서 발전했던 과정 속에서 나온 원칙을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법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입법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면 그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위 입법으로 입법 위임도 하고 또 이제 자율 규제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율 규제 기능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2의 그 위믹스 사태는 없는 거죠. 결국에 업권법이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을 지금 이 사태가 났기 때문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도 손해를 받고 위믹스 코인 투자자도 손해를 받고 경영진도 뭐 나름 보면은 제가 절차적으로는 좀 ESG 경영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지만 불법은 아니죠. 이분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우리 시장은 불신이 되거든요. 결국에 시장 신뢰성을 바탕으로 산업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가상자산업법의 어떤 필요성 측면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 언제 이거 완성도 있게 빨리 하느냐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그 완성도 있게 가져가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좀 법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갑래 우리 자본시장 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아까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따가 나중에 토론 다 마치고 그 질문을 다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규제의 공백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을 위해서 신속히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우리 균형적인 시각으로 우리 언론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철 기자님 10분 동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병철 기자고요. 저희는 한겨레 신문사의 자회사고요. 2018년부터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업을 저희가 취재를 해왔고 저도 한 3년 반 정도 이 업계를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주제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ICO고요. 두 번째는 K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독기구 이렇게 주제 좀 나눠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ICO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앞서 발표하셨지만 사실상 지금은 ICO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이게 한창 이루어졌던 게 2016년부터 2018년이니까 한 4년에서 6년 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제 정부가 2017년 법령이 아니라 이제 행정지침으로 ICO를 금지했던 거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회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렇고요.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국내의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재단이나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코인을 발행하고요.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는 그 스위스나
싱가포르 재단의 어떤 개발 용역을 받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2017년이나 지금 2022년이나 마찬가지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017년에 ICO를 금지했던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ICO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은 이 익명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오 형태로 토큰을 발행하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이 다오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지가 그 참여자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굳이 어느 나라에 지금 법인을 세우거나 재단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싱가포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느 나라의 관할권인지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편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즘은 이런 행태의 이런 구조로 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코인 발행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트렌드고요. 또 ICO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싱가포르 가서 할 수 있는 거면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두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막힌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K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김치코인이라고 약간 비하적인 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K코인이라고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K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K코인은 사실상 대부분 한국인이 이제 발행하고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코인을 K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2017년에 저희가 K코인 ICO들이 유명한 것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보스코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HDAC 코인이 있죠. 당시 2017년에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이제 16,786개를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당시 시세로 2,8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시세로는 한 8,500억 원인데 당연히 그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았던 거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홀드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스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6,902개였죠. 당시 157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오늘 시세로는 3,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당시 15만 개 모아서 당시 450억 원을 모았고요. 오늘 시세로는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유명했던 K코인 ICO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시 시세로 최소 160억 원에서 2,800억 원까지 자금 조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들이 어떤 훌륭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가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건 아마도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들이겠지만 투자자들은 당시에 자금 조달에 투자를 했지만 사실 별로 얻은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 ICO의 어떤 이제 안 좋은 점도 사실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ICO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한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굳이 잘 만들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할 유인이 사실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감독기구를 만들든 ICO 관련돼서 제도를 만들 때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ICO를 성공한다고 꼭 그 기업이 그리고 그 기업이 만들려는 서비스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은 좀 저희가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잘 나가는 K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설명해 주신 테라에서 만든 루나라는 코인은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오늘 시총이 33조 원에서 전 세계 9위고요. 45위가 클레이, 이게 이제 카카오 계열사에서 만든 거죠. 시총이 4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또 보라라는 코인이 99위고요. 아이콘 코인이 114위에 있습니다. 이 루나로 좀 돌아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폼 랩스라고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 권도영 테라 대표는 사실상 한국에 계시고 사무실도 성수동에 있고 개발자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법인만 이제 코인을 발행한 법인만 싱가포르에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사실상 K코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한국 마케팅을 여기는 아예 하지 않는 형태가 많고요. 자료도 거의 영어로만 내고 아예 글로벌향 사업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코인이라는 게 사실 국경 간 전송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특정해서 거기서만 서비스하거나 거기서만 이제 코인을 판다라는 거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코인 회사들도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이제 해외 글로벌 사업으로 아예 보고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가 2017년에 ICO를 금지해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고 성공적인 K코인이 나오지 않았다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ICO는 있었지만 성공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형태도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글로벌 거의 9위 정도 되는 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상장사인 다날 같은 경우도 페이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제 저희가 편의점 가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밀크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야놀자랑 협업해서 지금 그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CO의 문제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력이나 의지나 어떤 능력의 차원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제 17년의 방침이 지금 4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불편한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새로 만들 때 법인 업태에 블록체인만 들어가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은행 법인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업태에서 블록체인을 빼고 IT나 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넣고 법인 계좌를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기구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ICO 금지는 사실상 이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국내에서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허용하려면 일정 수준의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최하인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현재의 제도 내에서 관리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디지털 금융감독국이 만들어졌고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 검색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또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규제까지 같이 융합해서 사실 세 가지 단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작년에 이제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부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좀 걸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V글로벌 같은 다단계 코인 거래소들은 이제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일단 생긴 거니까요. 근데 이 지금의 특검법에 없는 지점이 코인 발행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CO, K코인 말한 것처럼 코인을 발행하는데 아무런 법령이 없으니 그런 공백들이 있어서 그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공시 그리고 발행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고 결국은 시장이 커지려면은 공정한 룰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주식의 그 역사에서 봤던 건데 결국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기구나 혹은 기존에 있는 지금 정부 부처 차원에서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철 기자님이 우리 현직 언론인들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현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순서로 입법 전문가인 이수환 조사관 토론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님 이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 당국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병철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금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뭐 영향이 있는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법적 근거도 없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싶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감래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는 2017년에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서 뭐 ICO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유사수신행위법은 2010년에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그 옛날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으로 하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뭐 이루어지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규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분들이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추가해서 해외 연구 자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ICO 시장 조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기적 프로젝트가 다수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먼저 사기적인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인데 리플의 CEO도 이제 많은 ICO가 사기다, 추가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지 사기를 이제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으로 홍보한다거나 소셜 게임으로 위장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유치가 잘 안 되거나 프로그래밍 기술이 조악해가지고 뭐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모던 테크 사례의 경우에는 6억 6천만 달러를 모금한 후에 엑시트 스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펌프 앤 덤프 관행도 문제입니다. 이제 펌프 앤 덤프 방식은 이제 투자자가 자산을 매수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충분히 부풀려진 상태에서 이제 덤프를 하는 방식인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이런 펌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펌프 앤 덤프 말고도 뭐 자산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코인이나 DRC 월드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미 이 미국 SEC에서는 형사 고발을 제기한 바 있고, 이 두 경우 그 리코인이나 DRC 월드 모두 주장했던 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전문가 팀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바로 보안상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프로토콜은 안전하지만 전체 생태계가 되게 열악한 보안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지갑이나 교환의 취약점에 대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나 그 플랫폼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코인대시 사례가 있는데요. 이 해커들이 코인대시 블록체인 코드의 취약점을 활용하지는 않고 대신 ICO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해서 지갑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뭐 해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로는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이제 1000개 이상의 ICO 샘플을 분석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ICO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 프로모터에 대한 개인 정보나 배경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ICO 백서상의 이름이 ICO 발행자 이름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그리고 ICO의 약 3분의 2가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 정보가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극복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자율 규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법률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인 만큼 이제 사기적 업체를 걸러주는, 아까 뭐 쟁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좀 더 육성되고 보안 관련 산업도 진흥되고 육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입법 전문가인 우리 이수환 조사관께서 입법적 시각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믹스 이야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갑래 연구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위믹스 사태는 만약에 그 위믹스 토큰이 아닌 위메이드 주식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기업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어 영문으로 된 아주 그냥 안쪽에 그 몇 페이지죠 여기 32페이지 나온 그 디스트리뷰션 플랜 이걸로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발행 공시는 우리가 하려고 좀 생각하고는 있었다 정도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어진 지금 가상자산업법이 지금 제정안만 7개입니다. 그 7개에서 아주 기본적이면 규제만 가져가도요. 이렇게 중요 투자 정보 이거는 결국에 투자자들의 신뢰성과 가격의 변동을 주는 중요 투자 정보죠. 그러면 보다 발행 공시에 있어서 그 디스트리뷰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 발행인의 그 유통 그 코인 토큰에 대한 그 발행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플랜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행 계획에 따라서 발행을 했다. 혹은 발행 계획에 있어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있어서 뭔가 바뀌었다라면 유통 공시에 있어가지고 우리 치면 수시 공시 같은 걸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그럼 처벌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가 이제 달라지느냐? 현재 이거는 이제 위메이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이런 사기적인 요소가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는 입증 책임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가지고 그 검찰에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상자산업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내부자가 정보 위에 있는 내부자가 그것을 팔면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추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법에도 그 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단계 매매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페이에도 약간 좀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CEO예요. 근데 주식을 받았는데 6개월 안에 팔게 되면은 무조건 그 이익에 대해 6개월 안에 팔았으면 너는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내부 정보 이용한 걸로 간주로 해서 그 이익을 모두 회사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그 처벌에 있어서도 그 불특정 다수의 대량 매매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사기적인 행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전명수 대표님도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규제 관할권이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고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 규제 관할권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이거는 이제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보면 범죄 유형이 여기에 이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ICO 참여자든 토큰 홀더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은 대형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제 지금 업계 이제 6년 차인데요. 보면서 실제로 보면은 저건 명백하게 다단계이고 범죄인 것 같은데 왜 처벌이 안 되지? 피해자들도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독특한 다단계 구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저 정도는 법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인지를 하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었고 저는 그게 사실은 일견 정부가 ICO 금지해 놓고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았던 거에 관한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범죄 유형은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크고 다수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경우에 글로벌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 특검법 아니죠. 특정경제 가중처벌 법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의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서 그게 모두를 처벌하지 못하겠지만 대상자 모두를 처벌하지 못하겠지만 상징적으로 몇 개의 케이스들만 만들어지면 왜냐하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취약한 디지털 기술이다, 그다음에 그 국가의 관할권이 불명확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제 취약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그런 케이스 몇 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취약해서 생기는 범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생기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의 상당수는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처벌을 업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저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전명선 대표님이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추가로 좀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우리 저 발제 과정에서도 또 토론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외에서만 ICO가 되다 보니까 백서가 한글로 나오지 않아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거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누가 뭐 간단히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줄? 네. 드리면요. 지금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 코인러들이 영어를 다 읽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영어 백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코인러들 같은 경우는 또 소셜 네트워크나 본인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교류가 많은데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가 되면 이렇게 다양한 이 투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백서에 대한 이렇게 투자자들 간의 논의의 어떤 활성화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글 백서였다면은 누가 또 여기에 여러분이 또 블로그에다가 요약한 것도 좀 많이 올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한글 백서가 일단 빨리 나와야 되겠죠, 많이. 우리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게 외국어로 써 있는 그 백서를 다 이해하고 실제로 읽습니까? 실제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위메이드 대표께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정보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게요. 여기에서 이 투자 정보를 본인이 이 영문으로 한 거 분석해가지고 알면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에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이 객관적으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터넷성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투자 정보를 먼저 획득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이 영어 백서를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영문 백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상화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한글 백서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기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최하인 전문가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이 질문과 함께 먼저 지금 방금 전의 질문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ICO 허용에 대한 이 이제 기관에서 하는 일은 절대 기술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GitHub에 프로젝트가 자발적으로 오픈 소스로서 공개를 한다면 모를까 이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 디지털 관리 감독원이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이 프로젝트 팀에서 그 감독 기관에 한글 백서와 발행 계획서, 즉 발행량, 발행 가격, 공급 계획 등이 담겨 있는 발행 계획서와 함께 개발자와 그 임원의 이력, 그리고 특허 취득 현황, 주주 임직원들의 범죄 경력, 자산 분별 관리 계획서, KYC 이행 동의서 등을 제출하게 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그 프로젝트만이 그 ICO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O가 실행되고 난 직후에 결과 보고서를 1개월 내에 제출해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6개월마다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그 내용 역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기술 소스를 가지고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비싼 그 특허 취득료 때문에 그것을 특허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생긴다면 국내의 그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
그리고 기술 소스들을 특허 취득을 하도록 해주고 이것들을 지원해 주어서 기술 강국으로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는데 토론 들으시면서도 말씀 주시면서 저도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걸 같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앞에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백서라고 하는 것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일방적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써놨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까 그 발표에서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그 프랑스에서는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에 맞게 제공을 그래야 필수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백서를 공개했다고 그래가지고 백서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쪽 세상의 기술 발전이나 시장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백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확립이 돼서 우리가 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 그 암호화폐나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에서는 그것을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써놨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했는지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와 백서의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 백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을 소스 코드 공개를 강요하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시장에서는 소중한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소스 코드 공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PO를 할 적에는 우리가 힘들게 해서 어디 토지도 구입을 하고 인력도 충원을 하고 우리가 매출도 이 정도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IPO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경제학 용어로는 시그널링이라는 건데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디파이나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꼭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백서에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각한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개할 수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그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더 추가로 그래도 또 말씀을 주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예, 추가로 우리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예.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 발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오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자리다라고 의미를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가상자산 우리 이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우리 디지털 금융시장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디지털 자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학은 원치 않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국도 이제는 더 이상 외면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빠르게 대처해야만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만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만이 시장이 투명해지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K코인이 더 이상 해외가 아닌 국내 발행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위원회 등의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기본적인 규율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본시장은 우리가 후진적이다, 선진국이 아니고 아주 가장 걸음마 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만큼은 이제 선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후보와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뒷받침 많은 지혜와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혜 많이 주시고 많은 제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거 온라인도 함께 해 주신 많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서 더욱더 필요한 우리가 토론회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또 다시 모시고 다시 이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